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심지어 수면에서 무려 150m까지 나르는 배도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이번 영상은 배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BC 6000년에서 4000년경 원시 인류는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물에 떠있는 나무 토막을 발견하고는 그 나무 토막을 붙잡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다 나무 토막을 여러 개 곁대어 뗏목을 만들거나 나무에 가죽을 입힌 가죽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 각 지방의 기후나 풍토에 따라 얻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여 배를 만들었는데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에서는 종이를 만들어 쓰던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파피루스 배를 만들어 타고 다녔습니다. 이 배는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은 동물 가죽을 이용하여 카약이나 유미아크라 부르는 가벼운 배를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양가죽을 실로 깨어서 큰 자루를 만들고, 공기가 새는 곳은 악유치를 하여 공기를 불어넣은 최초의 공기주입식 튜브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지방의 경우 태우라 부르는 떼배를 사용하여 제주 연안에서 고기를 잡거나 해산물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이후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지나면서 도구를 가지고 통나무를 파내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창녕 비복리 유적에서 통나무 배의 파편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신석기인들이 동물뼈나 돌을 이용하여 소나무를 깎아 만든 배로 추정됩니다. 이후 목재를 다듬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 배의 형태를 갖춘 구조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는 물에 뜨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3000년경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는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노를 만들어 사용하고 돛을 장착하면서 추진장치가 달린 구조선으로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안녕 얘들아. 이전에 영상 잘 보고 왔지? 자, 우리 영상 봤으면 오늘 뭐 할지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건데 눈치챈 사람들 있나? 이 전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웠었냐면은 육상 수송 기술, 땅에서 다니는 그런 수송 기술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쵸? 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오늘도 역시 발전이 있는데 뭐에 대한 내용을 다루냐? 그렇지, 방금 영상에서 배 얘기 나왔잖아. 해상 수송 기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해상 말고도 또 뭘 볼 거냐면은 우주항공수송이라고 해서 위에 공중에서 하는 비행과 관련된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 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이 지난번에 봤던 육상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도 잘 들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선생님. 우리 2학년, 아니 3학년 3학년 1, 3, 5, 7, 9반 우선은 이 해상수송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봤다시피 정말 많은 비약적인 발전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어. 갈대배 같은 것들이 등장했고,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썼다는 거야. 통나무가 있으면 뭘 만들어? 통나무배. 그리고 여기서는 갈대배 중에서도 뭘 많이 만들었대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첫 번째 등장했던 해상수송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다음이 이게 뭐가 있냐면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쉽게 만들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 누가 이걸 움직여야 돼? 그렇지, 사람이 노름에 저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조금 더 힘을 빌렸어. 범선이라고 해서 누구의 힘을 빌린 거야? 어떤 거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거지. 이 범선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얘들아? 이렇게 배에 달려있는 거, 바람 이용해가지고 가는 거. 돛담배는 범선이에요. 돛을 단 배라.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이 노를 젓지 않고 좀 빨리 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바람의 힘이 아무리 후 해봤자 얼마나 가겠어. 이제 뭐가 됐을까?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육상에서도 산업혁명 때문에 뭐가 등장했었어요? 그렇지, 우리 증기기관 때문에, 증기기관 덕분에 등장한 게 증기 자동차가 있다면 해상에는 뭐가 있다? 증기선. 그렇지, 증기선. 여기 네모 빈칸 있는 거에 들어갈 게 뭐다? 증기선이다. 증기선. 자, 증기선.
뭐를 이용한 거야? 당연히 증기기관, 뽀뽀, 석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 똑같아. 이거를 발명한, 이 증기선을 발명한 사람은 이름이 좀 유명하세요. 누구냐면 로버트 풀턴이야. 로버트 풀턴. 여기 빈칸에 들어갈게. 로버트 풀턴이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지. 자, 여기 사진이 띄어져 있을 거예요. 짠. 이분이세요, 이분. 자, 이 로버트 풀턴이 이렇게 증기선을 만들게 되었대. 근데 이 증기선을 만들게 되기까지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셨을까? 원래 우리가 화가셨고. 근데 이렇게까지 만들고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거를 운행하는 데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겠지. 자, 보자. 이 사람이 사실은 증기라는 것들을, 증기선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었어. 왜냐면 증기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상업적으로 이용이 된 거야? 풀턴이라는 거지. 학습지 봅시다. 최초의 증기선인 클러먼트 호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증기선이고,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게 생겼냐면은 1800년대에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이제 이 증기를 더 잘 이용해보자라고 하면서 최초의 잠수함이 등장을 하기까지 이 풀턴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었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만족했어? 우리 증기선 타고 다니니? 아니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연기관을 이용한 디젤선을 이용했다는 거야. 디젤선. 디젤이 뭐다? 우리말로 경유다, 경유. 자, 디젤 사진도 한번 띄워줄게요, 선생님 여기. 자, 우리 디젤씨 보면은 이 디젤이 만들게 된 이 디젤선은 당연히 디젤 기관을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화석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되었다는 게 이 디젤 기관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디젤선을 만들게 된 이 디젤이 자기가 그 우편선이라고 해서 편지 같은 거를 나르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기상악화 같은 것들로 실종이 돼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것도 역시 여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을 하고 본인이 했던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디젤의 끝 마무리는 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은 마무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등장하는 게 뭐다? 원자력선을 많이 했지. 원자력선 타본 사람 있을까,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원자력선은 뭐야? 원자력 기관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정말 에너지를 오래 쓸 수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연료의 보급이 어려운 항공모함, 또 잠수함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실제로 우리가 타는 것들은 사용되진 않아. 이 디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봤다시피, 전에서 봤다시피 화물선들도 역시 자동차처럼 뭐를 넣어요? 그렇지. 주유를 하는 건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왠지 잠깐 종이 칠 것 같아가지고 멈추고 가도록 할게요. 자, 방금 봤던 이런 해상수송들의 발달 과정도 얘들아 어때? 진짜 많이 발전했지. 근데 우린 여기서 만족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 두 가지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형태의 해상수송 수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도 낯선, 첫 번째로 위그선이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다? 호버크라프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위그선의 뜻은 얘들아 좀 이름이 특이하지. 위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Wing in Ground Effect Craft.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당황하세요. 윙이 뭐야? 알다라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나는 거냐면은 Ground Effect라는 하나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 거든. 자, 우리 위그선은 뭐가 있냐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상 수송 기술. 우리 방금 봤던 이 배나 이런 것들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있어 얘들아. 윙이라고 있잖아. 뭐야? 그치. 좀 이따 볼 우주항공 수송 기술을 같이 결합한 게 바로 뭐다? 위그선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명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따라서 옆에서 봐봐요. 이렇게 배가 있어. 이게 뭐야? 위그선이야. 자, 이 위그선이 이렇게 물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위그선의 원리는 뭐냐면은
그라운드 이펙트 아까 얘기했던 지면 효과라고 부르는 것 때문인 건데 이 지면 효과란 무엇이냐면 배가 있으면 이게 뭐야? 물이잖아. 이 사이에 얘들아 공기가 막 있겠지? 이렇게 공기가 있고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이 밀도 때문에 우리가 날 수 있는 그 양력이라고 부르는 게 더 커진다는 거야. 우리가 비행 원리에서 나중에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양력이 뭔지 항력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거지만 이렇게 위그선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야. 알아만 둬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뭐 하는 거야? 물 위를 나는 배야, 나는 배. 빈칸에 있는 것들 볼 건데 수상수송이랑 우주항공이 합쳐졌다는 거고 물 위를 어떤 속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얼마나 빠르냐면은 최고 시속 몇일까? 최고 시속이 550km 된다고 했는데 진짜 빠른 거지. 그래서 얘는 초고속 선박과 그런 기술들이 합쳐져가지고 하는 항공이 합쳐졌다라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항공기는 진짜 비싼데 고가 항공기보다는 저렴하니까 단점을 극복했고 속도가 너무 느린 그런 선박의 그런 단점들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사실 생각해봐. 이렇게 지면 효과가 생기려면 얘들아 파도가 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너무 많은 파도가 치거나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기상이나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에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좀 많이 더 각광을 받고 있긴 하나 실제로 많이 막 상용화되거나 아직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 자, 두 번째 호버크라프트. 이것도 한번 사진 띄워줄게. 봐봐. 이거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레저용으로 많이 쓰였을 거예요. 호버크라프트. 얘는 물 위를 뭐 하는 거다? 나는 애다. 얘는 뭐 하는 거야? 뜨는 애야. 뜨는 애. 이 호버크라프트의 그 원리를 좀 보자면은 배 밑으로 고압의 공기를 쏴가지고 배를 물 위로 뛰는 거야. 공기를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별도의 프로펠러 같은 게 필요하고 그냥 뜨기만 하는 애고 움직이게끔 하는 애들은 다른 동력 장치들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그래서 수륙 양용이라 해서 바다에서도 쓰고 약간 땅에서도 막 좀 약간 다닐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쓰는 건데 공기 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풍선을 가지고 하는 효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으면은 꼭 보여줄게. 까먹지 않게끔 꼭 말하세요. 호버크라프트 그리고 레저용으로 많이 쓰이는 용도로 새로운 형태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위그선과 호버크라프트 모두.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해상수송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얘는 더 적어요. 내용이. 우주, 항공, 수송 기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는 건 그리스 신화에서도 알 수 있어요. 다이달로스는 왕의 명령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게 되는데 탈출 방법을 알려준 죄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던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발견했어요. 그래, 이 깃털로 날개를 만들자. 그리고는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신신당부했답니다. 아들아, 태양은 뜨거워 날개가 타버리니 너무 높게 날지 말거라. 하지만 날개가 움직이는 순간 호기심이 커진 이카로스는 태양 가까이 날아올랐고 결국 날개가 망가지며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무려 10년 동안 새의 비행 원리를 연구했는데요. 이것은 항공기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로 이후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요. 18세기 영국의 조지 케일리는 새의 날갯짓처럼 위아래로 움직여야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개념을 버리고 고정식 날개를 만들어 현대적 비행기의 기본 형태를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세기 동안 새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류의 욕망을 최초로 실현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몽골피에르 형제입니다. 1700년대 말에 뜨거워진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물체를 위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전까지는 하늘에 날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사람을 직접 태우지 못하고 소나 양이나 닭 같은 것을 띄워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무사히 착륙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하늘을 올려보는 실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인류가 드디어 사람이 만든 장치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항공의 개척자 오토 릴리엔탈은 1891년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활공 비행 시대를 열었어요. 릴리엔탈은 수천 번 시험 비행을 하며 비행기 조종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1896년 복엽기 시험 비행 중 강풍을 만나 추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토 릴리엔탈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당시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라이트 형제는 릴리엔탈의 도전 의식을 본받아 비행기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엄청난 노력파였던 형제는 하루에 20번 이상 글라이더를 띄우며 실험을 했고 끝내 자신만의 엔진과 프로펠러를 완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인 플라이어호랍니다. 라이트 형제 이후 비행기는 많은 변화를 거듭했고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을 출발해 파리에 도착하는 33시간 30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최초로 성공하게 되면서 항공산업은 본격적으로 황금기를 맞게 되었어요. 영상 보고 왔지? 이 영상에선 얘들아 이 우주항공의 발달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해보기만 하면 돼. 자, 첫 번째로 뭐가 등장했냐면은 1783년에 뭐가 등장했어? 열기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고 이 열기구를 개방하게 된 사람이 이름이 누구라고 했었니? 몽골피에르 형제가 이거를 만들게 되었었고 사실은 이 열기구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대. 사람을 채우기 힘드니까 조금 윤리적으로 그렇지만 뭐를 많이 태웠대? 동물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열기구에 보내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심지어 또 고소공포증도 있으셔가지고 본인들이 최초의 사람이 타는 시승하는 것들을 또 타지는 못했대요. 얘 문제가 뭐였어? 학습지에 있어. 뜨거운 공기를 가지고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 다 좋아. 근데 뭐가 없대? 추진장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없고 방향 전환이 돼야 한대. 안 돼. 한 번 타면 걔는 쭉 가는 거야. 떨어질 때까지. 이 열기구가 그런 게 처음에 있었다는 거지. 이것도 굉장하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등장한 게 뭐야? 사람이 조종 가능한 글라이더. 글라이더 이름 되뇌이다 보면 얘들아 이거 뭐야? 우리 레저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뭐예요?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이 글라이더 이거예요. 얘는 동력이나 뭐 따로 에너지 부응하는 것들은 없지만 우리가 사람이 조종할 수 있게끔 했고 이 글라이더가 발명된 게 1891년. 그러니까 열기구 발명되고 이 차이가 거의 한 100년 나죠. 자, 얘는 날개, 동체, 꼬리 날개 이런 것들로 있어서 동력은 없지만 우리가 사람 패러글라이딩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가 등장했다? 드디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동력 비행. 너무 유명하신 분들 우리 라이트 형제의 가솔린 기관의 비행기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03년. 자, 라이트 형제의 동력 비행기 내용을 한번 봐볼까? 미국의 자전거 제조 기술사였던 형제가 그 벌판에서 인류 최초의 동력 조정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됐고 1906년에 특허도 받게 됐습니다. 나는 기계, 이 가솔린 기관 동력을 운전할 수 있는 그거 특허를 냈다라는 것도 해당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네 번째 게 뭐냐면은 제트 기관이라고 해서 비행기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지.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야.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하는 그 힘과 그 압축되는 것들을 가지고 태우면서 쓰는 것들이 바로 제트 기관이고 얘 덕분에 많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게끔 했다라는 게 제트 기관이야.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조금 더 좋은 제트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슨 엔진? 로켓 엔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도를 높이고 조금 시끄러웠던 소음은 줄였다. 속도는 높이고 소음은 줄였다. 얘는 진짜 빨라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그 마하의 속도가 거의 5번에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6번에 있는 걸 따로 적진 않을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스푸트니크 이거 이름 들어봤을 텐데 지금 코로나 백신 이름도 뭐예요? 스푸트니크라는 백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우리 이 뜻 자체가 동반자라는 뜻이야. 동반자. 최초에 우리 인공위성으로서 1957년에 이거 발사를 하게 되었고 그거 덕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겠지? 그 다음에 처음 가게 된 게 뭐예요? 아폴로 11호. 이것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아폴로 눈병 알아? 아폴로 눈병이 많이 유행했을 때 이 왜 이름이 아폴로 눈병이냐면 아폴로가 이 달 착륙선이 했던 시기 때 눈병이 생겨서 그 이름이 아폴로 눈병이래요. 그래서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하게 됐던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우주선 하면은 가가린 생각나죠? 그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의 우주 운송 수단으로서 쓰였다는 거죠. 6번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정리하고 끝낼게. 첫 번째, 해상기 수송 기술에서는 뭐가 처음에 등장했냐? 갈대배 같이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만들게 됐고 통나무 같은 것도 이용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뭐가 됐다? 범선,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증기선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 증기에 좀 힘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젤 기관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고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원자력 기관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그선이나 호버크라프트 같은 용어들도 등장했다랍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봅시다. 우주항공에서 뭘 봤었냐? 우리가 열기구와 같은 어떤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조종이 가능한 글라이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의 가솔린 기관 비행이 동력 비행으로 쓰이게 됐고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제트 기관과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속도나 소음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빈칸 안 채운 거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사라질 테니까 캡처를 해서 옮겨 적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